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224년에서 651년까지 약 400년 넘게 중동의 찬란한 문명을 일구었던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결국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당했고 이후 이란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란의 고유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는 이슬람교로 대체되었죠. 이슬람 왕조의 지배를 받으며 페르시아의 후예들이 독립운동을 아주 안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821년에서 873년에는 이란의 북동쪽에서 타히르 왕조가 세워졌으며 893년에서 929년에는 이란의 서북쪽에서 사즈 왕조가 있었고 867년에서 903년에는 이란의 서남쪽에 사파르 왕조가 919년에서 1062년에는 이란의 서쪽에 살라르 왕조가 930년에서 1090년에는 이란의 북쪽에 지아르 왕조가 934년에서 1062년에는 이란 남쪽에 부하이 왕조가 들어섰죠. 이렇게 아랍의 이슬람 세력이 대항하며 이란에서 자체적인 왕조들을 수립했다가 망하고 반복되던 기간을 이란의 역사에서는 이란의 막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이란의 왕조들을 한꺼번에 정리한 국가는 투르크족들이 세운 셀주크 투르크였죠. 하지만 셀주크 투르크는 이란 지역을 다른 이슬람 왕조에게 빼앗기고 마는데요. 바로 호라즘 왕국이었습니다. 1077년 우즈베키스탄 북서부의 오아시스 도시 호라즘에서 수립된 호라즘 왕국은 중앙아시아 최강의 이슬람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호라즘 왕국은 셀주크 투르크와 싸우며 셀주크 투르크로부터 이란 지역을 뺏어옵니다. 하지만 13세기 중반 중앙아시아 최강 이슬람국이었던 호라즘 왕국이 한 사람의 군대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바로 징기스칸의 몽골군이었죠. 징기스칸은 이란 지역까지도 들어와 이란의 수많은 도시들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과거 페르시아 문화 상당수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말았죠. 몽골 제국의 4대 대칸이었던 몽키칸은 1253년 동생 훌라구에게 아랍 원정을 맡겼습니다. 훌라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사이를 흐르는 아무다리아 강을 넘어 이란으로 진입해 이란의 알라무트를 휩쓸어버렸습니다. 훌라구의 몽골군이 이란의 알라무트를 공격한 이유는 시아파의 극단주의 암살 조직단이었던 하사신의 근거지가 이란의 알라무트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하사신은 시아파 내에서도 니자리파라는 분파에 해당했고 단순한 암살단을 넘어 도시 국가에 준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슬람의 수니파, 크리스트교, 유대인들을 암살하던 대조직이었죠. 그러나 훌라구의 원정 때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훌라구는 1258년 이슬람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이라크의 바그다드도 점령해버렸죠. 1260년 훌라구는 시리아까지 장악한 뒤 이집트와의 싸움을 준비하다가 몽키칸의 죽음으로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와야만 했죠. 몽골의 5대 대칸이자 원나라의 황제로 등극한 쿠빌라이 칸은 이란과 이라크 일대의 서아시아에 일한국을 건설해주고 아랍 원정의 주역이었던 훌라구를 일한국의 칸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란은 몽골 제국을 구성하는 4대 칸국 중 하나였던 일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비록 일한국의 지배층은 몽골인이었지만 종교 자체는 이슬람을 표방하고 페르시아에서 이슬람으로 이어진 문화들을 흡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초원 본토나 원나라의 직할령인 중국 대륙과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의 국가였죠. 일한국의 수도가 이란에 있었기 때문에 이란이 일한국 지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일한국도 처음부터 이슬람을 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초기에는 몽골식 불교를 강요했지만 일한국의 7대 칸이었던 가잔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면서 일한국도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가 되었죠. 가잔칸 시절 이슬람 국가로서 일한국의 통치체제를 수립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란인 라시드 앗딘으로 몽골의 세계 정복기 역사를 집대성한 역사서 집사를 집필한 저자로도 아주 유명하죠.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있던 라시드 앗딘은 일한국의 여러 사회 정책을 관장하는 업무를 맡으며 일한국의 재상이 되었죠. 역사에도 능통했던 라시드 앗딘은 동료 학자들과 함께 5년에 걸쳐 몽골 제국을 포함해 유라시아 여러 민족들의 역사, 정치, 사회, 종교, 식생을 아우르는 3부 구성으로 편찬한 역사서가 바로 집사입니다. 이름부터가 모든 것을 모은 역사라는 뜻으로 흔히 최초의 세계사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슬람 사서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정치적으로도 라시드 앗딘은 사회 통합책을 추진하며 지방별 영주나 군벌들의 힘을 축소시키는 등 중앙 집권화를 꾀했고 일한국의 토지 제도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일한국은 역사 전체에 걸쳐 시리아 지역의 패권을 두고 이집트와 다투었습니다. 일한국의 초대칸이었던 훌라구가 아랍 원정 당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게 이집트였죠. 이후로도 일한국은 이집트 원정에 여러 차례 나섰지만 끝끝내 시리아 장악과 이집트 원정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역시 일한국도 그 서쪽 국경선이 자그로스 산맥과 거의 일치했죠.
과거 이란 땅에 세워졌던 헬레니즘 국가 셀레우코스 왕조도 시리아의 패권을 두고 이집트의 헬레니즘 국가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수차례 시리아 전쟁을 벌였고, 사선 왕조 페르시아도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끝없는 전쟁을 벌일 때 주요 전쟁이 시리아 일대였고, 몽골군이 세운 일한국 역시 이집트와 시리아 패권을 두고 경쟁하였습니다. 이렇듯 국가들은 바뀌어도 역사의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나 봅니다. 일한국은 이집트와 싸우며 국력을 소모했고, 하필 유럽발 흑사병이 여기까지 번져 일한국의 칸들과 그 왕족들이 모조리 죽으면서 1335년 일한국이 돌연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일한국 해체 후 이란 땅에는 다시 여러 군벌들이 난립하는 혼란의 치세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중앙아시아에 있던 또 한 명의 새로운 역사적 거물이 나타나 혼란의 치세를 정리하니 바로 징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했던 티무르였습니다. 티무르는 투르크 계열의 유목민들과 투르크화된 몽골인들을 이끌며 중앙아시아 땅에 티무르 제국을 세우고 삽시간에 중동과 중앙아시아 일대를 장악했습니다. 이란 역시 티무르 제국의 영토로 편입되었죠. 티무르는 이란 땅에 대해서는 이란의 군벌 및 영주들에게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고, 티무르 제국 치세 하에 이란 땅에 존재하던 토후국을 백양왕조라고 부릅니다. 백양왕조의 지배층은 투르크 계열이었고 페르시아 이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페르시아의 후예임을 규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게, 이란이 이슬람 왕조, 셀주크 투르크, 호라즘 왕국, 몽골의 일한국, 티무르 제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수많은 민족들이 이란 땅에서 섞였기 때문이죠. 1507년 티무르 제국은 우즈베키스탄에게 멸망당하고 말았고, 이듬해 1508년 백양 왕조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백양 왕조를 무너뜨린 건 오랜 외세 지배의 역사를 겪던 이란 땅에서 이란인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했던 이슬람 왕조, 사파비 왕조였습니다. 민족성 측면에서 페르시아가 아닌 이란으로서 이란의 역사는 이 사파비 왕조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간 이란을 지배해왔던 외세 이슬람의 왕조들 대부분은 순위파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란은 시아파잖아요. 시아파로서 이란의 시작은 바로 이 사파비 왕조로부터랍니다. 사파비 왕조의 1대 황제는 이스마일 1세, 이란에서 태어난 이란인이었고요. 이스마일 1세는 시아파 교단의 사파비 교단을 만든 후 일종의 군벌로 성장해 1508년 이란을 지배하던 티무르의 백양 왕조를 무너뜨리고 사파비 왕조를 개창했습니다. 스스로 이란의 샤를 자칭했죠. 마침내 오랜 외세 지배의 역사를 끝내고 이란만의 역사를 부활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사파비 왕조 전성기 때는 그 영토가 옛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거의 동일했으며,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싸웠다면 사파비 왕조는 오스만 제국과 만성적인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파비 왕조는 사치스러운 샤한샤들이 연이어 집권하면서 국력이 쇠퇴했고,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며 국가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그나마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명장 나디르샤가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하며 사파비 왕조를 지켜냅니다. 하지만 어느 역사서에서나 명장이 출현하면 명장을 시기하는 왕이 있는 법이죠. 나디르샤 장군은 사파비 왕조의 샤한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1736년 나디르샤가 정변을 통해 직접 샤한샤에 등극하며 사파비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단 샤한샤가 된 나디르샤는 옛 명장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각종 폭정을 일삼으며 민심을 잃었고, 이번에도 이란은 지리멸렬 찢어지고 말았죠. 1794년 이란의 카자르 왕조가 들어서며 다시 혼란을 수습하고 이란을 통일했습니다. 카자르 왕조가 이란의 역사에서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의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날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을 수도로 삼은 최초의 왕조였다는 겁니다. 단 카자르 왕조는 이란의 흑역사라고 불리는 왕조였는데요. 카자르 왕조의 지배층들은 너무나도 무능했고, 그 무능한 행정의 결과 200만 명이 대기근으로 아사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카자르 왕조의 대기근은 담배 농사가 컸는데요. 담배 농사는 지력을 훼손시키는 대표적인 작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대 이란인들의 흡연율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담배 농사가 단기적으로는 경제성이 커서 너도나도 담배 농사를 하며 이란의 지력을 약화시켰죠. 카자르 왕조의 황실들이 너무나도 사치스러웠고, 그 사치스러움을 충당하기 위한 돈 때문에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준에서는 끔찍한 일이지만 카자르 왕조의 사치스러움 덕에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카자르 왕조 시대의 그 화려했던 건축물들이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골레스탄 궁전, 핑크 모스크라고도 불리는 나시르 알몰크 모스크 등이 있죠. 당대 세계사는 근대화의 물결이 일고 있었는데,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보수파 기득권 귀족들에 의해 좌절된 이후 이란은 근대화에 뒤처지게 되죠. 그 사이 이란의 패권을 두고 두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가 경쟁합니다. 바로 영국과 러시아였죠. 이란의 카자르 왕조는 영국과 러시아의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했습니다.
초기 러시아와 싸우던 이란의 카자르 왕조는 러시아에게 상대도 안 됐고 두 차례의 조약을 체결해 북쪽 영토를 러시아에게 넘겨주기도 했죠. 카자르 왕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샤한샤가 4대 샤한샤였던 나세레딘 샤입니다. 나세레딘 샤는 유럽의 서양 문명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고 이란의 서구화를 주도했었던 샤한샤였죠.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에게 모두 우호적이었는데요. 우선 근대적 기병대를 창설하고 싶어서 러시아 고문단의 도움으로 코사크 여단을 창설했습니다. 코사크 여단의 규모는 약 1,500명 정도였는데 이 중 러시아인 장교가 2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자르 왕조의 코사크 여단은 러시아가 이란의 군사권에 강력히 개입할 수 있는 창구 그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1890년에는 50년간 영국이 이란 내 담배 산업을 관장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담배 전매권을 넘겨버립니다. 당시 이란 농업의 상당수가 이 담배 농사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카자르 왕조가 얼마를 받고 담배 전매권을 넘겼다고 한들 그 경제적 가치는 비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도 이란 내 담배 농사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농부들은 영국 기업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고 영국 기업은 본인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극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꼭 농부들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조차도 너무 비싸져 버린 담배 가격에 매우 분노했죠. 결국 1891년 전국적으로 대규모 담배 불매운동이 전개되었고 카자르 왕조의 나세레딘 샤는 별 수 없이 영국에게 부탁해 전매권을 회수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위약금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영국에게 지불해야만 했죠. 이란 카자르 왕조의 국가재정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황실과 지배층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해야만 했고 중앙과 각 지방의 지방관들은 과도한 징세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과세로도 황실들의 사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자 카자르 왕조의 샤한샤들은 영국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전신사업, 철도사업, 도로사업, 관세 징수권, 석유산업 등 이란의 각종 이권들을 영국에게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이란의 백성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 자체는 막대한 차관 빚덩이에 허우덕대고 민생은 파탄난 지경에 황실을 비롯한 지배층들의 사치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단 말이죠. 카자르 왕조가 서양의 국가들로부터 받아오는 차관들은 전부 샤한샤와 황실 개인 비자금으로 쓰였습니다. 결국 1906년 이슬람 시아파의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 계층을 중심으로 혁명이 발발했습니다. 혁명 세력들은 제멋대로인 샤한샤와 황실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의회 창설을 요구했습니다. 워낙 혁명의 규모가 컸던지라 카자르 왕조에서는 의회 창설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헌법을 만들면서 마침내 카자르 왕조는 입헌 군주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65명의 국회의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국민의회를 만들었죠. 하지만 카자르 왕조의 6대 샤한샤였던 모하마드 샤는 의회의 존재를 그냥 냅둘 생각이 없었고 러시아군의 도움을 받아 1908년 국회의사당을 폭격해버렸습니다. 이러자 이란 전역에서 반샤한샤 시위와 혁명의 불길이 퍼졌고 지난 1906년 입헌 혁명 때보다 더 걷잡을 수도 없는 규모로 번졌습니다. 시위와 혁명의 강도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1909년 모하마드 샤는 러시아로 도주합니다. 의회에서는 새로운 꼭두각시 샤한샤를 옹립하고 국가의 실권을 주도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국가의 재정이 빈약하고 영국과 러시아가 계속 이란으로 침투하는 상황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이란의 카자르 왕조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오스만 제국 입장에선 이란 카자르 왕조의 군대가 러시아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중립으로 볼 수가 없었고 실제로 이란 땅에 러시아군도 일부 주둔하고 있었기에 오스만 제국은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이란은 억울하게 전쟁에 휘말렸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도저히 이란의 카자르 왕조가 한 국가의 정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자 영국이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실상은 이란을 영국의 괴뢰 정부로 전락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이란의 카자르 왕조는 도저히 나라라고 부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코사크 여단의 지휘관 레자 칸이 1921년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 테헤란을 장악했습니다. 레자 칸은 카자르 왕조의 샤한샤를 폐위하고 의회를 압박해 1925년 스스로 샤한샤에 등극했습니다. 레자 칸의 성이 팔라비였기 때문에 카자르 왕조가 무너지고 팔라비 왕조라는 이란 최후의 왕조가 들어섰죠. 이제는 레자 칸이 아니라 레자 샤가 된 팔라비 1세는 본격적인 근대화에 착수했습니다. 1927년 근대적인 은행을 창설했고 1929년 징병제를 실시했으며 기존 카자르 왕조 때부터 내려오던 고등교육기관을 근대 교육 방침에 따라 오늘날의 테헤란 대학교로 확대했고 1932년 오늘날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를 통용시켰고 1936년 여성의 인권을 확대하겠다며 히잡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1938년에는 이란 철도를 완공했죠.
그리고 국제연맹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이전의 이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처럼 이란은 중립을 표방했지만 아무래도 그간 이란이 영국에게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영국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취했고, 이는 연합군 측에서 이란이 아무리 중립을 선언해도 연합군에게는 호의적이지 않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죠. 정부 입장뿐 아니라 이란의 민심은 훨씬 더 영국에 적대적이었고요. 혹시나 이란이 석유 자원을 독일에게 지원해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1941년 영국과 소련군이 동시에 이란을 침공하는 이른바 페르시아 침공을 일으켰습니다. 아무리 이란이 근대화를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영국군과 소련군을 상대할 수는 없었고, 속수무책으로 이란 침공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죠. 영국군과 소련군은 팔라비 1세를 강제 퇴위시켰고 아들 팔라비 2세를 옹립했습니다. 이란을 완전하게 점령한 영국군과 소련군은 이란을 보급기지로 삼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소련의 전쟁 물자를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소련의 스탈린, 세 사람이 만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던 국제회담도 이란의 테헤란에서 열렸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젠 냉전의 시대였죠. 이란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팔라비 2세는 꼭두각시 황제였고 총리였던 모사데크는 친소련 외교 노선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CIA가 이란 군부의 쿠데타를 부추겨 모사데크 총리를 쫓아내고 팔라비 2세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팔라비 2세는 미국 CIA의 도움을 받아 권력을 장악했기에 팔라비 2세는 친미 외교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세상에, 한때는 미국과 이란의 사이가 돈독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미국은 중동에도 큰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동에 이스라엘을 알박기 시전을 했고, 이는 아랍 국가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죠. 비록 이란도 이슬람 국가였다고 하지만 아랍은 아닌 페르시아 이슬람이었기에 살짝 계보가 달랐고, 미국은 그래서 아랍 국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우방국으로 이란을 주목했던 거죠. 그리고 이란에는 석유가 있잖아요. 팔라비 2세는 공산주의를 싫어했기에 자유주의 진영 쪽에 기울었으나 다른 거 다 떠나서 역사적 악연이 있는 영국하고는 우호적이고 싶지 않았고, 대신에 이란은 미국을 우방국으로 삼았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석유 수출에 대한 특혜를 주는 대가로 그 외 다방면에서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팔라비 2세의 친자유주의 진영 외교 덕에 우리나라와도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강남의 테헤란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팔라비 2세는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아버지 팔라비 1세에 이어 근대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란판 농지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개혁을 실시해 소작제를 폐지하고 빈농들을 구제하려고 했으며, 교육산업을 진흥시켜 문맹률을 낮추고 서방의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파견하였고, 여성들에게 참정권도 부여하였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이슬람교가 아닌 종교인들에게도 참정권을 부여하였죠. 1974년 이란에서 개최된 테헤란 아시안게임도 이란 경제에 일조하였습니다. 1961년부터 1978년까지 팔라비 2세의 이러한 근대화 개혁을 백색혁명이라고 부른답니다. 하지만 이란은 이슬람 내에서도 보수적이고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시아파 국가죠. 이란은 1501년 시아파 국가였던 사파비 왕조 이래 500년간 공식적인 시아파 국가였습니다. 시아파 율법학자들 및 시아파 이슬람인들에게는 팔라비 2세가 여성과 비이슬람교 사람들에게까지 참정권을 부여하고 서방의 개방적인 정책에 대해 엄청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여론은 역사적으로 악연을 맺고 있던 영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팔라비 2세의 친서방 정책도 이란인들에게는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라비 2세는 비밀 경찰 조직인 사바크를 창설하는 등 독재자의 모습도 보였는데, 이는 팔라비 2세의 정책과 외교에 불만을 품던 이란인들에게 팔라비 2세의 무능을 꼬집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란 경제의 몸집이 전체적으로 커지는 건 맞았지만 부의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빈부격차도 커지고 있었죠. 그래서 팔라비 2세 치세 때는 시위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시위들이 연이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팔라비 2세는 독재 권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군부 세력들을 동원하고 심지어 수상까지도 군부 장군을 임명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했죠. 그렇다고 시위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흉흉하여 팔라비 2세의 정권이 위태로울 때 팔라비 2세는 서방 세계의 국가들이 이란에 개입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방 세계의 자유주의 진영 국가들도 이란의 귀추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1979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영국의 제임스 켈러헌 수상,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텐 대통령, 서독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 네 사람이 멕시코의
과달루페에 모여 중동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정상회담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방의 내 정상들은 팔라비 2세의 뒤통수를 칩니다. 팔라비 2세가 워낙 이란 내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니 오히려 이대로 가다가 내전이 벌어지고 소련의 공산주의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란의 시위 중에서는 이란 공산당도 참여하고 있었고요. 내 정상들은 이란의 팔라비 2세에게 잠시 이란을 떠나 있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때마침 암투병 중이던 팔라비 2세는 병을 치료한다는 명분으로 이란을 떠나 이집트로 갑니다. 국정 운영은 바크티야르 총리가 총괄하기로 하였죠. 당시 이란에는 보수적인 율법학자 호메이니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과 함께 창설한 이슬람 혁명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간 팔라비 2세의 서방 정책에 대한 반발로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위원회는 이란인들에게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었고, 바크티야르 총리는 호메이니를 포섭해야만 했죠. 하지만 호메이니는 바크티야르 총리 역시 팔라비 2세의 신복이라며 바크티야르 총리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이슬람 혁명위원회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바크티야르는 막 나가는 호메이니를 가만둘 수 없어 군부대를 동원하기로 하는데, 문제는 이란 육군 내에서도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군부 세력들이 있었고, 결국 1979년 2월 이란 군부 내 내전이 발발하였습니다. 승자는 호메이니의 반정부군이었습니다. 바크티야르 총리는 사퇴할 수밖에 없었고, 호메이니는 군주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화정부를 새롭게 수립했습니다.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린 이 사건이 이란 혁명이며, 이란 혁명으로 들어선 정부가 바로 오늘날의 이란 정부입니다. 호메이니가 수립한 오늘날 이란의 정식 명칭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이란에도 임기가 있는 대통령이 있지만 실권은 매우 미미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한 호메이니는 이란을 철저한 이슬람 시아파의 종교국가로 만들었고, 이란의 국가 원수는 일종의 종교적 지도자인 라흐바르라는 직책이며, 호메이니가 바로 초대 라흐바르였죠. 그리고 이란의 법률 또한 철저한 샤리아 율법, 즉 이슬람 율법에 의거하고 있죠. 팔라비 2세 치세 시절 반팔라비 2세 시위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도 있었고, 이란 공산당 주도의 공산주의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팔라비 2세에게 저항할 때는 공공의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팔라비 왕조가 무너지고 정부를 새롭게 수립한 이슬람 근본주의자 정부는 공산주의를 허용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호메이니는 공산당부터 탄압했죠. 이로써 이란은 완벽하게 보수적인 이슬람 시아파 국가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이슬람 시아파 국가들이 기수 같은 포지션이죠. 당연하게도 호메이니 집권 후 호메이니는 대대적인 반서방 정책을 고수했으며, 이때부터 이란은 미국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이집트로 가 있던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샤한샤 팔레비 2세가 미국으로 망명을 갔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망명을 받아주자 이란 내에서 반미 시위가 잇따랐고, 1979년 11월 이란의 과격파 학생 시위대가 테헤란에 있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인질로 억류했던 사태도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팔라비 2세를 미국에서 내쫓는 조건으로 사태를 종료할 수 있었고, 팔라비 2세는 이집트로 다시 망명을 갑니다. 팔라비 2세가 이집트에 있으니 당연하게도 이란과 이집트 역시 같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좋은 관계가 아니랍니다. 또 이집트는 시아파인 이란과 달리 수니파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이란이어도 중동 전쟁에는 끼지 않은 거죠. 더군다나 호메이니는 공산당까지 탄압했으니 소련과도 사이가 좋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호메이니는 모두 까기 외교 노선을 펼치며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고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아주 벼르고 있었는데, 이란 혁명 이전까지 팔라비 왕조 치세의 이란은 이스라엘과 함께 중동 내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는데, 이젠 대표적인 반미 국가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미국이 그 대타로 찾은 국가가 이라크였습니다. 미국은 이라크를 통해 이란을 견제했죠.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서는 영토 및 자원 분쟁도 있었고, 또 이라크인들 대부분이 이란과 동일한 시아파이기도 했지만, 이라크 정부는 또 수니파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호메이니는 이라크 내 시아파 반정부군을 지원해주면서 이라크 이란 사이가 아쿠아일로를 치달았는데, 거기에 미국의 비호하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1980년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바로 이란-이라크 전쟁이었죠. 이란-이라크 전쟁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무려 8년간이나 이어졌고, 유엔군의 중재로 겨우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란-이라크 전쟁은 양국의 총력전이었던 만큼 양측의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워낙 생각 없는 애들끼리 싸우니까 기본적인 전쟁의 룰이나 국제사회의 윤리 같은 거 따지지 않고 잔혹성을 내세운 전투들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에서 민간인 학살 경쟁이 일어났고, 이라크의 경우 전쟁 범죄로 규정된 생화학 무기들을 살포하였으며, 이란은 지뢰를 탐색할 방법이 없어서 자국민 10대 소년병을 만든 뒤 지뢰밭을 뛰게 해서 지뢰를 폭파시키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이어졌죠. 이란 이라크 전쟁이 유엔의 중재로 겨우 끝났다지만 8년간의 전쟁에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 물자를 팔아가며 이득을 취했습니다. 8년간의 전쟁에서 양측이 모두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났고 양측 모두 전쟁으로 석유가 고갈되어 버려서 그들의 돈줄마저 끊겨버렸죠. 이란 이라크 전쟁의 결과는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는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란 이라크 전쟁 1년 후 이란의 악의 축이었던 호메이니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호전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호메이니의 뒤를 이은 이대 라흐바르인 알리 하메네이 역시 호메이니의 신복으로 독재 정치를 하고 반미, 반서방, 아니 반세계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알리 하메네이 역시 스스로 알았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는 차이가 크다는 걸 말이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한 왕따 국가로서 국력을 지킬 수 있는 대안으로 하메네이는 핵을 개발하기 시작하죠. 핵을 개발하며 이란은 미국과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최악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알리 하메네이는 중동 내 친이란 세력을 육성하기로 합니다. 아무리 자발적 고립이라고 해도 중동에서만큼은 세력 확장을 위해 중동 내 친이란 세력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다만 중동 대다수의 이슬람 국가들은 수니파이고 시아파인 이란 입장에서는 수니파 국가들을 친이란 세력으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란은 대표적인 수니파 국가인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래서 아주 사이가 좋지 못했죠.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를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1984년엔 이란 공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을 공격하기도 했고 198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성지순례에 온 이란인들을 무력으로 체포한 사건도 있었죠. 그렇다면 이란은 시아파 국가를 친이란 세력으로 포섭해야겠죠. 하지만 이슬람 국가들 상당수가 수니파 국가랍니다. 시아파의 비율이 매우 극소수인데 일부 국가들 가운데 시아파 이슬람인들이 모여 사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바레인, 예멘 등이 대표적이죠. 이 중 시리아는 이란과 같이 정부도 시아파 정부이기에 이란 시리아 관계는 그나마 이란 외교에서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나머지 국가들, 이라크, 바레인, 예멘 등은 시아파 국민들의 비율이 높긴 하지만 정부 자체는 수니파 정부인 국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떻게 친이란 세력을 만들어내느냐? 이란은 각 국가 내 시아파 반정부군을 조직하고 후원하여 이란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도 그런 배경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말이죠. 이란이 시아파 반군을 후원해주어 반란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다른 나라가 바레인과 예멘인데요. 두 나라는 하필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아라비아 반도에 시아파를 부추겨 진출하려는 이란의 야욕을 언제나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미국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이라고 맹비난하고 있죠. 미국은 1955년부터 이란 경제 제재에 들어갔고 2006년부터는 EU도 이란 경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2011년부터 서방 세계에서는 이란의 경제 제재 강도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강도 높은 이란 경제 제재로 이란의 경제는 곤두박질쳤으며 1인당 GDP는 10년 넘게 추락 중입니다. 도저히 경제 추락을 감당하지 못한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2015년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핵 협상에 타결하면서 2016년부터 경제 제재를 해제합니다. 경제 제재 해제로 이란의 경제가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18년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는 핵 합의 내용을 무시하고 탈퇴해버리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이란의 경제 제재를 재개했죠. 2010년대에는 이란 내에서 반독재 민주화 시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2018년 이란 미국 관계가 다시 악화된 기점으로 알리 하메네이는 민주화 시위를 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행위라며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이란인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들에게 폭행당해 사망하자 이란 시위 역사상 역대급 규모의 시위로 번지기도 했죠. 동서고금 인류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내부적 혼란이 있거나 있을 것 같을 때 이를 수습하고자 국가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도 비슷한 경우죠. 2022년 이란 시위를 기점으로 이란이 미친놈처럼 중동의 외정에 불씨를 끼얹고 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었죠. 2023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가 좋아지자 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이 끊길 것을 우려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둘이 친해지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란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킨 팔레스타인 하마스더러 이스라엘을 침공하라고 시킨 그 배후가 사실은 이란이라는 분석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진짜 견제했던 국가는 이란이었거든요.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친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최근 들어 부쩍 두 나라가 화해하려는 척이라도 하는 형국이었습니다.
아마 이란도 옛날처럼 무작정 칼춤 추다가는 내부적으로 자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란에게 절대 친해질 수 없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란도 이슬람 국가로서 중동의 알박기를 시전한 이스라엘과 당연하게도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이란의 몇 없는 친구인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몇 차례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아주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수차례 암살을 해왔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결국 이란 핵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는 핵개발 연구의 헤드 모셈 파크리자데까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백주대낮에 암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 내 이란과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과 우호적인 국교를 체결해 외교적으로도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행보를 꾸준히 선보였죠. 가뜩이나 내부 혼란으로 어수선한 이란에서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려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시비를 걸어오니 이란에서는 2023년에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부추겨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이스라엘은 이란을 맹비난하면서 미국에게 이란을 경제적으로 더 조져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이 지난 2024년 4월 1일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기어코 해버렸죠. 이스라엘 공군이 시리아 내 이란 대사관을 공습해버린 겁니다. 이란 대사관에 있던 이란 혁명수비대 고급 지휘관을 포함해 인명피해가 꽤 났죠. 미국이 깜짝 놀랐죠. 미국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선빵을 날렸잖아요. 이러면 미국의 입장도 난처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재해보려고 했지만 이란은 미국에게 끼어들지 말라면서 4월 13일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 170여 기와 미사일 140여 발을 발사해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99% 이상 전부 요격 및 격추시켜서 방어에 성공하죠. 방어에 성공했으나 이란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4월 19일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항을 폭격했습니다. 그럼 이젠 전쟁으로 번지나요? 이란의 외무장관은 미국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보복을 감행할 생각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4월 13일과 4월 19일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건 자존심상 한 번쯤은 했어야 하는 것이었고 양측도 이 전쟁은 다소 부담스럽다는 입장에다가 미국이 중재까지 하니 이 정도로 끝낸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행히 이란 이스라엘 관계가 잠잠해지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낙관할 수는 없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은 요즘 너무 막 나가는 이스라엘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고요. 이란의 역사를 보면 과거 이란 땅에서 헤어졌던 헬레니즘 국가 셀레우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에 패권을 두고 이집트의 헬레니즘 국가였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수차례 시리아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과 끝없는 전쟁을 벌일 때 주요 전장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몽골 지배기 때는 몽골군이 세운 1한국도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에 패권을 두고 이집트와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란이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에 알박으며 들어온 이스라엘과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들은 바뀌어도 역사의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반복되나 봅니다. 앞으로 중동 내 이란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